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버거입니다. 날씨가 그래도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덥긴 더운데 주말에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 이제 날씨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그나마 살만합니다. 예. 밤에 에어컨도 이제 꺼놓고 자도 될 것 같고, 켜놓고 자면 오히려 저희는 좀 춥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포딩 우님이 예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영상의 매력은 뭐 매력이 거의 없긴 하지만 매번 같은 주제를 얘기해도 대본 없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디벨롭도 시키고 할 겸 다시 한번 좀 다루는 주제 같은데, 포딩 운임이 정가제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서 그렇게 포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류 쪽에 대해서, 그래서 정가제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가격이 픽스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끔가다 화주분들 중에 뭐 좀 모르실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왜 포딩 운임은 다 다르냐, 특히 수입 수출 운임이 왜 다르냐, 그런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메커니즘이나 어떤 운임 체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입이랑 수출이 다르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포딩 운임은 수출의 경우는 여기서 출발할 때 픽업 비용부터 수출 면장, 뭐 해상으로 갈 경우에는 해상 운임,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제 D조건이 되죠. 도착 후에 수입 통관 비용, 관부가세, 트러킹 비용, 대략 그렇게 나뉘는데, 물론 뭐 출발 도착할 때 다 터미널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돌아올 때는 이 과정을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수출할 때는 관세, 부가세가 당연히 발생이 안 되고, 수입할 때는 관부가세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마다 또 달라요. 수출하는 나라마다 운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계화시키고 이걸 일률적으로 통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또 수출할 때마다 물량이 다 다르고, 조금씩 뭐 동일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박스 같은 경우, 컨테이너 같은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가끔 여쭤보시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딩 운임이라는 거는, 포딩 업체들은 말 그대로, 물론 뭐 선사랑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선사나 항공사랑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극히 드물긴 하지만, 보통 선사나 항공사가 같이 한다는 거는 자기 대리점식으로 밑에 무슨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계열사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현대상선 H&M을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본인들이 물량이 많을 경우는 물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선사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해상 운임이랑 항공 운임이 기본이 돼요. 거기다가 포딩 업체들이 그거를 운임을 받은 다음에 본인들 파트너, 해외 파트너든 아니면 수입일 경우는 자기들이 여기서 부대 비용 있잖아요. 실제로 나오는 실비에다가 본인들 마진을 어떻게 보면 붙여서 파는 거죠. 하수사들한테, 수입 수출 업체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까지를 한다? 일단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전과제를 하면 오히려 포딩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전과제를 하게 되면은 나라에서 결국은, 나라나 공기관이나 어떤 결국은 나라죠. 물류를 주관하는 뭐 물류사라던가 나라에서 그걸 법적으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운임을 딱 적용한다 그러면 절대 이거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대 비용, 그러니까 해상운임 항공위험 더하기 출도착 비용 전체 부대 비용에 어느 정도 일정한 마진을 두고서 전까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진을 적게 하겠어요, 많게 하겠어요? 당연히 많게 하겠죠. 왜냐하면은 적게 하면 당연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포딩업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가지고 전까지를 높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마진을 해서 전까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운임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최종 손해보는 건 화주사들이죠. 왜냐하면 경쟁력 있게 여러 업체에서 운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가제, 그러니까 픽스된, 우리가 무슨 어디 시장이나 슈퍼 가면은 어디
대형 마트 가서는 운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운임이 아니라 제 물건 가격이 정해진 가격에 이제 그 어디야, 요즘은 무인 계산기 많으니까 무인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던가 아니면 계산대 앞에 가서 계산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깎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가제가 책정이 되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요. 그거는 무슨 원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플랫폼 같은데 물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 가서 운임을 받아보면 결코 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플랫폼을 계산하는 게 결국 그 시스템에서 AI식으로 모든 그 자료를 취합한 거를 가지고 연산을 해내는 건데, 시스템으로 ERP 같은 시스템이죠. 그거를 절대 낮게 안 가죠. 왜냐면 낮게 가면 자기들이 손해기 때문에 운임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계산을 해서 화주한테 오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싸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화주사들 입장에서는 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플랫폼에서 그 운임을 받으면 결국은 그 플랫폼도, 물류 플랫폼도 자기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일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광고 같은 그런 서비스, 광고 같은 거를 서로 협약이 돼 있는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플랫폼이 코딩 업체들의 또 하나의 광고 시장이나 광고 채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쉽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주사가 자기네들이 발품 팔아가지고 한 두세 군데 코딩에 물어봐요. 그래도 좀 경쟁력 있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운임을. 그러면은 그 화주사들한테 물어본 그 코딩 업체는 영업사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어쨌든 견적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업무든 영업이든 나름대로 자기들이 얼마 마진을 업해서 주겠죠. 근데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이런 정가제가 만약에 되면은 가격 자체를 높게 형성이 돼서 오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왜냐하면은 손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임을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물류 이 상황이라는 건 되게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절대 정가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유있게 가격을 오퍼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쓸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 화주사도 손해고. 그래서 정가제가 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정가제가 될 수가 없는 게, 정가제를 하려면 뭔가 법적으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건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국 정부는 물류 이 산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든 뭐든 물류 산업, 물류 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한심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이 인천공항이든 뭐 부산항이 물류의 허브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를 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참 웃긴 것 같아요. 물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가, 정부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나 두바이공항, 뭐 상해공항 이런데 관계자들이 가보기나 했을까요? 뭐 놀러는 가봤겠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한진해운을 날리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아무리 부실하지만 살려야 될 기업이 있고, 부실해 보이지 않더라도 시장 경제를 위해서 도와주지 말아야 될 기업이 있는데, 한국은 그걸 되게 거꾸로 하잖아요. 한국 정부는 잘하는 게. 그러니까 해상운임 같은 경우 특히 뭐 요즘이야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운임이 바닥을 치지만, 다시 해상운임이 한때 많이 높았잖아요. 뭐 코로나 때 말도 못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게 꽤 오래 갔잖아요. 그럼 해상운임이 왜 높겠어요? 국내 제대로 된 변변한 선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외국계 선사들이 운임을 낮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영토는 그렇게 크진 않죠.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자동차 메이커나 웬만한 어떤 제조업 분야의 모든 국산 메이커가 있는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 대만은 국산 메이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만도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중심 나라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외국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와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못 올려 팔아요. 왜? 자기네들 자국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그 메리트고 강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현대나 뭐 SM 뭐 웬만한 원양 선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덩치가 큰 원양 선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계 선사들이나 뭐 어디야, 뭐 합방노이드 뭐 알만한 선사들 있잖아요. MSC 뭐 머스크 CMA 이런 선사들이 운임을 절대 한국 콜링하는 배 운임을 절대 낮게 안 주죠. 왜? 변변한 선사가 없으니까, 원양 선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별로
정부 자체가 물류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뭐 정가제 운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류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무슨 뭐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가 어쩌고 저쩌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중국이나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 절대 물류 허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대 무역국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물류 환경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해가지고 뭐 그러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물류나 포딩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가제가 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에 뭐 제 얼마 전에 광복절 때 이제 저희 친척들 만나서 이제 외할머니 때 산소도 가고 이제 외가 쪽 친척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외가 쪽 친척 중에 이제 장한 삼촌 아들들이 이제 20대 중후반이라 취업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뭐 함부로 얘기하기 좀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류 영업을 포딩 영업을 딴 게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거나 할 게 없으면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물류업은 일종의 유통업 기준, 유통업처럼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영업을 해보니까 느낀 게 물류업은 이렇게 유통업이에요. 그냥 이렇게 포딩 자체, 그러니까 유통업 플러스 제가 볼 땐 대부업이거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은 말 그대로 돈 꺼주고 돈 갚는 거잖아요. 이자 받아서. 뭐 혹자는 이 제가 대부업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맞아요. 물류 비용을 우리가 깔아주잖아요. 그리고 이자 받듯이 어쨌든 마진을 엎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논리는 그래요. 대부업은 물론 뭐 대부업이 뭐 은행 뭐 시중 공공 이런 큰 은행들도 대부업 뭐 대출업이라고 합시다. 대출업이라고 해야 대부업이 보니까 너무 돈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가치를 받는 거예요. 이자라는 건 돈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율에 따라서 이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잖아요. 이자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고. 다만 포딩은 굉장히 좋은 게 너무 떳떳한 업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물류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깔아주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라기보단 그 오퍼레이션한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 받아도 이건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업에서. 유통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통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라 그러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통이니까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통업,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요즘 계란에 비유하는 계란값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요즘. 뭐 9,000원, 10,000원, 8,000원. 작년만 해도 6,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가 터질 때마다 항상 유통업자들 욕을 해요, 사람들이. 이 새끼들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남겨먹었을까 하고. 왜냐면 생산업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파는 값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유통업자들은 의외로 이런 혈관의 피같이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일반 소비자들은 못 느끼죠, 그걸. 왜냐면은 강원도 같은 데서 생산한 걸 서울에서 먹으려면은 그냥 그 한 명이 먹을 걸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허브나 물류단지에서 그 계란들이 모여서 퍼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유통업자들이거든요. 일례로 제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물류회사에서. 그때 보면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딸기나 뭐 그런 거 웬만하면 그 지역에 독일도 이제 연방국가식으로 돼 있거든요. 7개인가 8개 줄 거예요, 아마. 독일은 통일이 됐으니까 좀 넓죠.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프랑스나 뭐 이런 데처럼 그래도 영토가 적진 않아요. 우리보단 커요. 2배인가 3배인가 하여튼 뭐 정확한 건 네이버 찾아보시고 각 주마다 거기서 나는 그 작물이나 그런 걸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한대요. 그게 뭐 더 경제 활동에 좋고 어쩌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그 지역에서 생산한 걸 그 지역민들이 먹는 게 의외로 비용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비용을 그렇게 낮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장점은 뭐냐면 제조업자가 그래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유통 채널이 줄어드니까. 대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높은 가격에 제가 알고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한 곳에 쫙 모여가지고 뿌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대기업 방식이죠.
규모의 경제식으로 해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냥 쫙 뿌리는 방식이 소비자가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허브가 대전이죠. 뭐 식품이나 이런 거 뭐 농산물인 거 같은 거는 저기 서울에 이제 송파 가락동 가락시장 쪽이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큰 채널에서 한번 모은 다음에 쫙 뿌리는 게 제일 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쿠팡. 뭐 쿠팡 뭐 노동자들이 거기서 사망하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도 많지만 쿠팡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편하게 누구나 편하게. 저도 이제 제가 계단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아파트가 좀 노후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시는 분들이 노후한 건 절대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긴 하세요. 그만큼 이 아파트에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쿠팡 되게 많이 이용하세요. 계단 하다 보면. 그만큼 쿠팡이 편하다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지역 곳곳에 크게 허브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또 계속 딴 얘기 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를 죽일 놈이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만큼 유통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중간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고요. 다만 과도하게 뭐 소고기 가격 갖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통업자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죠. 시장의 순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유통업 자체를 필요악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래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포딩업은 넓게 말하면은 국제 유통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삼성 하던 거기서도 볼 때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프리얼럿이 와요. 프리얼럿이 오면 정말 오만 가지 나라에서 다 오거든요. 그 물품을 공급하는 그 사람들이 오포상이 될 수가 있고 뭐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뿌려주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었죠. 전 유럽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또 공장에서 조립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통업 플러스 대법이라는 거죠.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뭐 아는 사람들한테 물류 영업을 권한 이유는 그거예요. 유통업 하면 절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예,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유통업은 어쨌든 욕은 먹어도 네 마진을 붙여서 팔 수밖에 없다고. 원가를 조절하고 가격을 허락하는 거는 소비자고 가격을 처음에 책정하는 거는 원산지에서 그 생산한 생산자지만 너는 중간에 마진만 붙여서 팔면 된다. 그게 너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포딩 영업사원들이 저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운임이 많이 올랐을 때 화주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죠. 요즘 해상운임이랑 항공사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데 맞잖아요. 원재료 운임이 그렇게 오른 건데 저는 거기다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붙여서 파는 건데 제가 무슨 죄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은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개발한 게 아니거든.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포딩 영업을 주변에 요즘 뭐 20대 때 뭐 좋은 데 가고 전문직 하고 대기업 가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데 못 가고 고전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포딩 영업 한번 해보라고. 3년이든 4년이든 해보면 먹고는 산다고. 더 잘하면 자기 회사 차리면 되는 거고. 근데 별로 사기 싫어하시죠. 대부분 요즘 젊은 분들은. 왜? 굽신거려야 되니까. 나도 귀하게 잘하는데 내가 어디다 굽신거려요. 예. 내가 잘났는데. 예. 그래서 잘난 분들은 포딩 영업하기는 좀 힘듭니다. 농담이고요. 제 영상 보시는 잘난 분들이 더 워낙 많으셔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가제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포딩 운임 자체가 정가제가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뭔가를 가격을 정한다는 건 시장 경제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될 수 있게끔 그 환경 인프라를 꾸미거나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더라도 시장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건데 뭔가 가격이나 환경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저는 그러니까 계속 딴 얘기 하는데 딴 얘기 하겠습니다.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저는 뭐 어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면 어디 쪽이다 편이다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절대 못 잡아요. 왜? 살아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뭘 하고 제재를 하고 별생 난리를 쳐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왜? 부동산 가격에는 우리나라 모든 그 가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한국 떨어지면 한국 망해요. 떨어질 수도 없고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실패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계속 사인을 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들썩거리죠. 왜? 살아있으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정말. 그래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게 시장인 거지. 막 자꾸 영상이 길어지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제가 한 얘기 같은데 유명한 얘기예요. 영국이 인도를 먹었잖아요. 400년 전인가 500년 전인가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 영국의 제일 귀중한 식민지였죠. 예, 미국 다음으로. 근데 하도 코브라가 많았대요. 인도에 코브라가 너무 많아서 그때 총독이 야 코브라 잡아오면 돈 얼마 줄게 그랬대요.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때 본 거. 하여튼 잡아오더래요. 그래서 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코브라 수가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어? 왜 안 줄어? 조사를 해보니까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준다고 했더니 잡아오는 사람이 처음에 있다가 이젠 돈을 계속 주니까 코브라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양식하는 사람들이. 코브라가 양식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에서는 코브라를 키워가지고 양식해가지고 잡아온 사람들이 늘어서 코브라가 안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실수한 건 뭐냐?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 가격이 양식할 만큼 양식해서 갖고 와서 돈을 받을 만큼의 가치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영국 총독부에서 쳐주는 그 가격이. 그 가격을 낮게 했어야 되는 거죠. 양식할 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잡아오면 그래도 그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은 하나를 보고 두 수를 보고 세 수를 봐도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코브라 사건에 이 인도에서 코브라 사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도 아니죠. 이것도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일이었으니까 큰 정책이었겠죠. 옛날에는 하물며 포딩은 우리나라에 포딩 업체가 몇 개입니까? 수천 개, 수만 개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저도 세본 적이 알아본 건 아니고 뭐 어디 가제트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수많은 포딩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영세한 포딩들이 많아요. 영세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영업사원이든 사장이든 업무사원이든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해서 운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운임을 갖고 쓰는 건 화주가 컨펌하고 자기가 하는 거죠. 그 시장을 어떻게 인류화를 시킬까요? 인류화는 못 시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포딩 운임 자체가 워낙 항공사 운임이나 해상 운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압도적으로 흔들면 저희가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포딩 운임은 전까지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코로나 때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운임이 미친듯이 오르는 거. 코로나 때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죠. 마켓이. 그냥 항공 해상 운임이 뭐 미친듯이 높았으니까. 그럴 때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가 거의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운임이 픽스가 됐죠. 화주사들이 수출 수입 업체들이 뭐 운임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건덕지 자체가 없었잖아요. 스페이스가 없었으니까. 제발 실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전까지 같은 분위기였죠. 그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화주사들이죠. 말도 안 되는 운임으로 나갔으니까 수출 나가고 수입 받고. 그러니까 운임을 강제로 정하고 하는 건 결국은 소비자가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맞는 거죠. 소비자나 화주사가 제일 좋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만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도 제가 출장 나와서 해외 파트너들한테 얘기 들으면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사장님들도 있어. 코로나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었고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시점이 다시 한번 오면은 우리
물류업체들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운임이 그렇게 오를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코로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가제를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가제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도 힘든 겁니다. 네,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